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의자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십 층짜리 빌딩 최상층 회의실 바닥에 한 노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먼저 달려오지 못했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어설픈 정장을 빌려 입은 한 청년이 맨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저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쓰러진 노인이 신문 경제면에서만 보던 그 백만장자 회장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쓰러진 노인이 남긴 작은 열쇠 하나가 도착해서 제 마지막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가난한 청년과 백만장자 회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들으실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가로등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갑자기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장명수, 제 인생에서 절대로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 제가 목숨처럼 도와줬던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던 그 인연의 주인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이 열쇠를 받는 날 그대는 몇 살인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72이거든요. 늙고 골병 들고 무릎도 아프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된 뒤에야 이 상자가 온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답다. 생전에도 늘 타이밍이 이랬지. 도대체 그 백만장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기에 70이 넘어서야 택배가 오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22살 지독하게 가난했던 청년이었을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백만장자 노인을 만나서 그 사람 인생을 뒤집어 놓고 결국 제 노후까지 바꾸어 놓았는지를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경험 한 줄 나눠주세요. 제가 22살이던 그 겨울은 정말 가난해도 급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고시원 창문도 안 열리는 방에서 월 15만 원 내고 살았어요. 겨울에는 입김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 알바,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일했지만 통장에는 항상 10,0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는데 그때 이미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농사도 못 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어떻게든 내 두 손으로 벌어서 우리 집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요. 그때 저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사람도 관계도 사랑도 다 돈이 많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건 그 백만장자를 만난 뒤였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새로 시작한 야간 알바, 강남의 허름한 오피스텔, 경비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비라기보다는 월 100만 원 받고 택배와 우편을 정리해주고 가끔 술 취한 사람들 말려주는 정도였어요. 그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 혼자 좁은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문 너머로
이상한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의 노인 하나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자꾸 오피스텔 입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올라오다가 돌계단에서 휘청거리더니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술 취한 어르신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 노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몸에서도 술 냄새가 아니라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말투도 이상했어요. 제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하늘만 가리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안 들렸지만 굳이 요약하면 딱 한 가지 뜻이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그 말이 그날 밤 이상하게 제 귀에 박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 게 전부였어요. 오피스텔 최상층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현관부터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넓은 거실, 천장까지 닿는 창, 소파는 제가 살던 고시원 방보다 비싸 보였고 액자 하나가 제 한 달 월세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말없이 안쪽 방으로 사라졌고 찍찍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줬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택시비도 쓴 거 없고 시간도 그냥 근무 시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노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천천히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계산해 오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상한 동물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은 새벽마다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늘 정장 차림에 촌농처럼 굳은 표정으로요. 위험해 보일 때마다 저는 나가서 말렸고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믹스커피를 타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 그 노인의 이름 정도는 알게 됐습니다. 장명수, 그 이름이 신문 경제면에 자주 나오던 어마어마한 재벌 회장 이름이라는 걸요.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라면 먹고 공사장에서 삽질할 때 이 사람은 건물 수십 채와 회사 여러 개를 굴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비를 맞으며 서성이는 모습은 동네 무료 급식소 앞에서 본 노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 제가 CCTV를 보니 그 노인이 아예 도로 턱에 걸터 앉아 있더라고요. 차들이 옆으로 슝슝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멍하니 차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안 좋았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노인의 팔을 붙잡고 거의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술만 겨우 움직이는 소리로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냐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아직 어렸어요. 세상을 넓게 볼 줄도 몰랐고 우울이 병이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방식으로 쏟아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 갈 돈도 없어서 버티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 바닥까지 내려간 마음으로 전 재산이 1,000원도 안 되던 청년이 억만장자 노인에게 쏟아낼 수 있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으면 제 인생이랑 바꿔보라는 거였습니다. 당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면 제 거랑 바꿔보세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내일 뭐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살고 싶거든요. 제 눈빛이 그랬나 봅니다. 그 노인이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비에 젖은 얼굴로 마치 처음으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은 저를 그냥 경비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물었고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어떤지, 무슨 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왜 저 같은 작은 인간에게 관심을 두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이어지는 짧은 대화 끝에 우리는 이상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회사의 현장 사정을 제대로 아는 젊은 눈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그냥 삼켰어요. 그 노인은 제가 그동안 말로만 하던 불평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억울했던 일, 공사장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일했던 이야기, 야간 경비는 직원 취급도 안 해주는 현실을요. 그 사람은 그걸 사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현장 얘기를 해달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인생 역전의 기회 같았어요. 백만장자 옆에서 일하면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너무 높은 세계에 갑자기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청년이 백만장자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회사 첫날 저는 맞지 않는 정장을 빌려 입고 여의도 빌딩 숲 사이를 걸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설픈 신입이었겠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많은 것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제 나도 드디어 돈 버는 사람들 틈에 끼는구나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상층 회장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비 맞으며 죽고 싶다고 중얼거리던 그 노인은 사라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님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는 냉철한 눈빛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속았어요. 아, 이 사람 역시 대단한 사람이구나. 새벽에 봤던 모습은 잠깐 흔들린 것 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점심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실로 불려갔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 노인의 얼굴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마치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는 지금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믿지 못한다고요.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뿐이고 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더 바짝 달라붙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사람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못 믿겠다고 하고요. 참 웃기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제가 한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현장 분위기, 알바,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 제 또래 청년들이 느끼는 막막함 같은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그 노인은 처음에는 메모를 하면서 듣더니 나중에는 그냥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딴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해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부러워했고 그 사람은 저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이 부러웠고 그 사람은 제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된 줄 알았어요. 계약서도 썼고 사원증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인사팀 과장이 말하더군요. 제 이름이 자문계약으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사고 나도 책임 안 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라고 믿었던 회장이 결국에는 자기 사람도 챙기지 않는 또 다른 재벌이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여기서 그냥 나가버릴까? 이 사람 옆에 있어봤자 결국 재벌은 재벌일 뿐인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 그 노인을 봤습니다. 회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노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한 골목길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 옆에 더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인의 삶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장실 밖에서도 회장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거든요. 병원 진료를 같이 가고 집에서도 가끔 밥을 같이 먹고 실버타운과 요양병원을 견학하러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언론에는 명문가 2세 경영인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얼음장 같았습니다. 밥상에서는 돈 얘기, 회사 지분 얘기, 누가 어떤 계열사를 맡을지 그런 이야기뿐이었고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하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몇 번이고 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 땀 흘리던 투박한 손, 소주 한 잔에 얼굴 빨개지던 그 모습이요. 가난해도 우리 집이 낫겠다는 생각이 속으로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회의 중에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 갑자기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몸이 굳어버린 겁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달려가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회장님의 자손들은 각자 휴대폰부터 꺼내 들었어요. 회사 상황, 지분, 후계 구도 얘기만 했습니다. 눈앞에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입에서는 온통 경영권 얘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 노인이 새벽마다 비를 맞으면서 서성였는지, 왜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작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요. 수술 전날 밤 회장님은 병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회장님은 조용히 방 안 조명을 줄이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주름진 혈관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이 돈, 이 회사,
이 건물들이 처음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가난하게 자라서 다시는 그런 꼴 안 보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만든 부 때문에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게 돼 있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꾸던 미래라는 것도 사실은 백만장자가 걸어온 길과 비슷했거든요. 돈만 많이 벌면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님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수술 중에 잘못되면 자기가 남긴 서류 하나를 꼭 지켜달라고요. 눈을 감을 때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서류가 제가 사는 세계를 완전히 뒤집을 뻔했던 종이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제가 스스로 포기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지만 회장님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훨씬 더 쉽게 피곤해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한 번씩 멍해지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유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자기 몫을 계산하고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드나들면서 수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애매한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데리고 다니는 애 정도로 불렸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옆을 맴도는 출처 불분명한 청년으로 보였던 겁니다. 어느 날 회장님의 큰아들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 사람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요.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 같은 가난한 애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 너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불편함이요. 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회장님 옆에 있는 이유가 정말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언젠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떡고물 때문인지요. 제 마음속에도 욕심이 섞여 있다는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둘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제 이름으로 남겨둔 문서였어요. 회사 지분의 50% 그리고 현금 1,000억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제 인생을 단번에 바꿔놓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 돈을 자식들에게만 남겨줘서는 결국 똑같은 싸움이 반복될 거라고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사람으로 대해준 저에게 일부를 맡기는 게 맞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숨이 막힐 만큼 기뻤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걸 받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저는 온몸을 말아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삶이 두 갈래로 갈라져 보였어요. 하나는 그 유언을 그대로 두고 언젠가 상속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빚도 갚고 집도 마련하고 제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그 유언을 없던
일로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가난하겠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누구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이라는 말은 안 듣고 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밤새도록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인은 마지막까지도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머리 위에서 누군가 그래, 이제 내 선택은 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처럼 서재 겸 회장실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유언장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가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 노인은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꺼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그날 제가 했던 선택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회장님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유산 줄 것 같아서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저 자신에게 먼저 증명하고 싶다고요. 그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젖어 있는 얼굴로 말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보다 사람을 선택한 사람을 봤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돈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요. 그 아쉬움은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화 같으면 그 뒤에 더 큰 상속을 해준다거나 몰래 다른 재산을 남겼다거나 그랬겠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고 그 뒤 회사는 자녀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회장님 주변에서 돕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자녀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찢어버린 건 저 혼자와 회장님만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그 백만장자의 인연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공사장, 택배 상하차로요. 가끔은 그 사람 집에 함께 가서 먹던 따뜻한 수프와 스테이크가 생각났고 가끔은 내가 과연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택을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제가 찢어버린 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제 욕심의 방향이었으니까요.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갔습니다. 30, 40, 50살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부모님 병원비와 전세 대출과 아이 학원비에 치이면서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저는 중년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라는 걸요. 아내와 싸울 때나 아이와 서먹해질 때는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때마다 가끔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새벽비 맞으며 서성이던 그 노인, 인생이 허무하다고 중얼거리던 백만장자의 얼굴이요.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새 60을 넘어갔습니다. 아내와는 서로 지쳐가다가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걷게 됐고 아이들은 자기 삶을 찾아 외국으로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 줄 말을 듣고 회사 문을 나오는 날, 하늘이 참 높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의 정답을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후라는 게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원룸, 국민연금 조금 빠듯한 생활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장명수였습니다.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도착한 이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서류 봉투와 열쇠 하나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깊게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변호사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어느 날짜가 되기 전까지 절대로 이 상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날짜는 제가 70이 되는 해였어요. 택배가 제 손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몇 년쯤 지난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찢어버리던 날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고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하나 했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늙어서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을 주자고요. 그게 그 상자의 열쇠였습니다. 열쇠 끝에는 작게 숫자와 은행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내 이름으로 만들어둔 신탁 계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제가 젊었을 때 포기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 노후를 버티기에는 충분한 고마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보다 더 큰 선물이 한 가지 더 들어 있었어요. 서류 뒷장에는 한 장짜리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시니어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이름의 작은 실버타운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노인이 생전에 만든 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소득 수준과 상황만 보고받는 공동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곳이더군요. 안내문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나에게 해줬던 일을 이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그 노인은 끝까지 돈을 주는 것보다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불신이 컸어요. 어디 얼마나 잘해주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떠올리던 실버타운이 아니었습니다. 호화로운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었지만 작은 화분들이 복도마다 놓여 있고 거실에서는 할머니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운동실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제게 입소 절차를 설명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요양소가 아니라 함께 사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나눠서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어 들려주고 어떤 할머니는 반찬을 한두 가지 더 만들어 나누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 불러서 주말마다 작은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하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노인의 병실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지 하고 그때 그 사람이 던졌던 질문이요. 이제는 제가 제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노인 옆에서 했었던 일을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매주 2번 공동 거실에서 이야기 시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1분, 2분 오시더니 금방 의자가 꽉 찼어요. 각자 자기 인생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억울하게 해고당한 얘기를, 어떤 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해진 이유를,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그 노인의 회장실에 다시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 표정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 시간 끝에 한 할아버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백만장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벽마다 비를 맞으며 서성이던 노인, 가족과 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회장, 그리고 가난한 청년 하나를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던 사람 얘기를요. 제가 유언장을 찢어버렸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말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숨을 죽이고 듣더니 마지막에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잘했다고, 돈보다 마음을 지킨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얼굴이 편안한 거라고요. 그 말들을 듣는데 제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후회와 아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늘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 살았는데 누군가는 그 선택이 참 좋았다고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실버타운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더군요. 회장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때 저를 좋아하셨는지요. 그 뒤로 제 하루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는 어르신들과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산책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이야기 시간을 열고 가끔은 밖에서 봉사자들이 찾아오면 제가 안내도 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허리는 자주 쑤시고 병원 갈 일도 많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덜 외롭습니다. 노후라는 게 돈 몇 푼, 집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 백만장자가 못했던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과거의 후회와 놓쳐버린 가족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저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현재를 붙잡아주고 있거든요. 거창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앉아 들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같이 웃고 한숨 쉬어주는 정도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그렇게만 해도 얼굴이 조금씩 풀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가 나한테 큰 도움을 준 건 아닌데 그냥 말 한번 들어준 것만으로도 숨이 좀 쉬어졌던 순간이요. 어제 택배를 열어보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노인을 위해 짧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밤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그 몇 달 동안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상자를 보내줄 수 있을까 하고요. 돈이 있든 없든 제가 누군가에게 노후의 어느 날 당신 때문에 내가 버텼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아마도 제가 백만장자에게서 배운 가장 큰 유산일 겁니다. 지금 제 방 책상 위에는 그 사람이 남긴 열쇠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은행 금고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 제 마음을 여는 열쇠 같아요. 가난한 청년이 백만장자를 도와줬던 그날 저는 사실 그 사람 인생만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외로움을 본 덕분에 제가 나이 들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같이 배운 거죠. 노후에 제일 무서운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실버타운에서 사람들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사연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어부였고, 어떤 분은 공장 노동자였고, 어떤 분은 평생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직업이 뭐였든 지금은 모두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반찬을 나눠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젊었을 때 백만장자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말하면 다들 농담인 줄 알고 웃지만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 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 돈이 다는 아니구나 하는 표정이요. 이곳에서 살다 보니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야기 시간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조용히 손을 드시더군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이 들어보니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고요. 명절에도 연락이 뜸하고 생일에도 잊혀지고 병원 갈 때도 혼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백만장자의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가슴에 넣고 사시더라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하고요. 저는 그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아마도 그분들이 어르신의 마음을 미처 몰랐던 것 같다고요. 사람은 때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소중함을 잊어버린다고. 그건 어르신 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이야기 시간에도 자주 오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말을 나누시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큰 위로가 아니라 작은 공감이구나 하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고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또 하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늘 조급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구나 하는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어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살고 싶다고요. 그 가난도, 그 고생도, 그 백만장자와의 만남도, 유언장을 찢었던 그 순간도 다 똑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들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이다 하고 안아주시겠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의 얼굴이라고요. 후회보다 감사가 많은 얼굴, 원망보다 이해가 많은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제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했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혼자가 된 것도요. 그 모든 것이 저를 이 자리로 데려왔고,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저는 그 백만장자에게 속으로 말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노후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은 노후를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성공보다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 쌓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까 하고요. 지난 주말에는 실버타운에 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사는 작은 방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오히려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요.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마침 이야기 시간이었거든요. 아들은 구석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간이 끝나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는지 알 것 같다고요. 여기에는 돈보다 더 큰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하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 백만장자에게 보여줬던 것을 이제는 제 아들이 저를 통해 보게 된 거구나 싶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요. 어제는 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돈이 많아도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외롭고 집이 커도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쓸쓸하니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자기 이름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차례가 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이고 저 멀리 빌딩에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도 사람이 살고 있겠죠. 누군가는 지금 외로워하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행복해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조용히 빌어봅니다. 모두가 외롭지 않기를, 모두에게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기를 하고요. 지난주에는 실버타운 정원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상추랑 깻잎을 심었어요. 흙을 만지면서 다들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향에서 농사짓던 이야기,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들을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 역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고요. 이제 곧 봄이 오면 그 상추와 깻잎이 자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심은 것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나이 들어 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요즘 저는 또 다른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겁니다. 거창한 책이 아니라 그냥 제 경험을 담은 작은 책이요. 나이 들어 외로운 분들이 읽고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열쇠라고 할 겁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 관계를 여는 열쇠, 노후를 여는 열쇠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실버타운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여기 계신 게 다른 어르신들한테 큰 힘이 된다고요. 저는 쑥스러워서 손을 저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복도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있으면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웃는 얼굴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그 순간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거리요. 제가 웃으면 누군가도 웃게 되고 누군가 웃으면 저도 따라 웃게 되고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걸요. 나이가 들어서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유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얘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요.
지금 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이 이 이야기가 더 오래, 더 멀리 퍼져 나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방에서 외롭게 밤을 보내고 있을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찾아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